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긴급 진단을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어제장은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었거든요. 네. 코스피 코스닥이 골 깊게 떨어졌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야 될까가 좀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네. 부장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제가 주식을 한 지가 한 26년쯤 됩니다. 네. 그런데 코스피가 그렇게 빠진 거는 처음 봤어요. 물론 이제 그동안 숱한 폭락장을 겪어봤었는데 어제는 정말 뭐 제 생에 정말 기록적인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이었죠. 어제 사실 시장이 양시장이 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 이게 이제 2020년 3월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시장이 1440포인트까지 급락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이후에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 어제 양시장에서 오르는 종목 불과 30개밖에 안 됐습니다. 무려 2,560개 종목이 빠졌고요. 네. 그러니까 80개 중에 하나 정도 오르는 뭐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 또 급락을 했고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아래 공포라고 하죠. 경기 침체 우려. 또 여기에 뭐 또 악재가 한번 또 이제 한번 확대가 되면 재생산이 되잖아요. 일단 뭐 중동발 뭐 리스크니 뭐 엔캐리 트레이드니 하는 온갖 뭐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은 죄다 갖다 붙여서 어제 일단 패닉셀이 출회가 됐고요. 일단 외국인이 어제 특히 뭐 수급적으로 뭐 현선물을 장중에 좀 대량 매도하면서 뭐 기록적인 뭐 낙폭이 기록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 폭락장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좀 외국인의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어제 외국인이 그저께 어제 이틀 동안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이탈이 아니냐 또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올해 외국인은 어제 급락분까지 다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은 올해 현재 기준으로 약 22조 2천억의 순매수 잔고를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전기전자는 여전히 12조 2천억을 곳간에 쟁여두고 있고 또 운수장비,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이죠. 이쪽도 6조 8천억 정도를 곳간에 지금 채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이제 밸류업이다 뭐다 해서 이제 금융업종을 많이 매수했는데 여전히 3조 6천억 정도가 곳간에 아직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간별로 보게 되면 연초 이후에 트럼프 피격전, 왜냐면 우리가 7월 상반기에 괜찮았다가 하반기 시장이 돌변했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수급도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25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해 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트럼프 피격 전까지는 굉장히 외국인 매수가 괜찮았다라고 봤을 때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외국인은 약 3조 원 정도 지금 매도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인 이탈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 좀 이른 상황이고, 그리고 트럼프 피격 후에 3조 3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는데 또 최근 2일 동안 2조 4천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는 9천억에 그쳤었고 최근 이틀 동안의 코스피의 매도가 굉장히 좀 거세진 그런 이유가 바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집중된 섹터는 역시 이제 전기전자 쪽이 매도가 좀 집중이 됐습니다. 2조 원 정도를 순매도를 했는데 이 이외에도 많이 판 업종이 뭐 조선업종, 자동차 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자, 특징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장 많이 담았던.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담았으면 가장 많이 올랐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외에 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물론 개인의 투매, 뭐 기관의 매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 어떤 좀 민감도가 적었던 섹터도 같이 밀렸지만 적어도 외국인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많이 오르는 업종 위주로만 팔았다. 이것은 뭐냐면 단기 변동성에 어느 정도 좀 포지션을 조정하는 측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아직은 우리 시장에서 본격적인 이탈 징후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됐을 때 여러분들도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뭐부터 팔까요?
아무래도 수익 난개 팔기가 좋고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참 극악무도한 그런 하락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반전의 시그널이 몇 개 좀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양시장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나 무너질 정도로 우리 시장이 그렇게 매를 맞을 이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엄청난 하락이었는데요. 근데 어제 장중에 외국인이 급락을 주도했던 배경은 현선물을 동반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물 쪽에서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중에 1조 원 정도를 선물을 매도했었는데 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매수가 전환이 됐어요. 네. 매수로 전환이 됐고 급기야는 이제 선물 마감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9,440억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1조 원을 내다 팔다가 종가 기준은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사서 끝냈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건 단기적인 변동성에 따른 어떤 포지션을 좀 어느 정도는 좀 구축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관찰이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좀 확인하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의미 있는 좀 시그널을 찾아보자면 어제 코스닥은 뭐 13.7% 장중에 급락한 건 뭐 어쩔 수 없는 뭐 결과겠지만 어제 외국인이 코스닥을 무려 5,500억을 샀습니다. 네. 이건 또 뭘까? 물론 이제 수급 상황을 따져보게 되면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저가 매수한 요것은 좀 보이긴 해요. 근데 그 외에는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는 코스닥이 이 정도로 하락하는 것은 유례가 없기 때문에 역시 저것은 쇼커버링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는 신규로 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해놨던 공매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 정도면은 이거 쇼커버링 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외국인들의 판단에서 어제 코스닥이 좀 의미 있는 규모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양시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속절없이 뭐 계속 빠질 거냐라고 좀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양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좀 나왔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이 올랐던 쪽에서의 낙폭이 유난히 컸었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 조선, 금융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특히나 반도체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네. 10%가 넘게 빠졌죠.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 오른 것도 없는데 이렇게 빠졌다. 네.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사실 어제 아침에도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우리 투자의 맛 출범할 때 삼성전자 잡고 시작하자 말씀드렸고 그렇죠. 어제 기준으로 이제 도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래서 입맛만 다시고 있다. 했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빠지는 거 이거 제 기억에는 리먼 사태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좀 패닉셀이 좀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삼성전자의 좀 하락을 좀 이렇게 어제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좀 이럴 수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올해 전기전자를 12조 원을 샀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9조 3천억을 샀었거든요. 그럼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한 2조 몇 천억 정도는 뭐 SK 하이닉스나 이제 다른 반도체를 이제 샀다라는 계산인 건데, 그러면 이 삼성전자를 매수한 이 9조 3천억의 이 성격이 무엇이냐였다는 거죠. 그럼 이걸 보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인덱스 추종의 패시브 자금이라고 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삼성전자 하락을 야기한 그 외국인의 매도는요 대부분 프로그램 매도였습니다. 네. 기계적인 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액티브 자금이 삼성전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삼성전자를 뭐 공격적으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 가지고 출회를 시킨 건데 물론 이 자금이 최근 3일 동안 한 1조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외국인은 프로그램으로만 팔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일부 이제 수급 주체에서는 약간 투매성으로 나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좀 초래가 됐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쨌건 이제 SK 하이닉스나 뭐 조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자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액티브 매도가 좀 많이 나와서 어제 낙폭이 더 과하게 나왔을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현재 하락의 좀 수급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그 프로그램 매도 기준으로 어떤 기계적 매도가 출회가 됐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안정이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선물 매수와 더불어서 프로그램 매수가 촉발이 되면 다시금 이제 지수와 연동돼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는 물론 어제도 뭐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저는 삼성전자는 언제나 보통 맛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대한민국에서 장기 투자가 먹히는 사실상 유일한 종목이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산 가격에서 바로 올라와주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이런 급락 구간은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뭐 삼성전자만큼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들께 뭐 최근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자, 공포에 사자. 이 두 가지 이 상반된 용어가 있는데 이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걸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네. 거예요. 객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이런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더 싸졌을 때는 공포에 사는 게 맞죠. 그런데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 고점 대비해 갖고 어느 정도 급락을 했을 때 요건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전자는 공포에 사라가 저는 통한다고 봐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미반도체나 기타 그동안의 반도체 쪽에서 엄청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 현재가 공포 구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물음표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에서 공포에 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 쪽에 추가적인 어떤 동향이나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이쯤이면 이것도 이제 공포에 사라가 통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 가격이라면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간 사실 엔비디아 덕으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 관련한 밸류체인단의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랐었죠. 그 종목 군단들은 떨어지는 칼날일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 매수의 찬스로 좀 바라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장님 시장 안에서 원체 이제 기사 열고 보면 네. 부정의 단어들이 많잖아요. 네. 뭐 아래 공포, 그러니까 리세션, 네. 경기 침체 공포. 네.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샤메 법칙 이야기도 나와주고 네.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참 어려운 용어이기도 네. 하거든요. 예. 좀 풀어주신다면요.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시장 막 빠지는데 뉴스 찾아보면 막 헤드라인에 그렇죠. 뭐 샤메 공포, 샤메 법칙, 뭐 아래 공포, 그죠? 그리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 하니까 헤드라인만 딱 보면 근데 내용 뜯어보게 되면 사실 별거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을 휘감고 있는 이 부정적인 어떤 키워드들을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겠구나라고만 좀 이해만 해두시면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제가 좀 일단 정리를 해왔는데요. 시장에 쏟아지는 말들 중에서 일단 아래 공포라는 건 사실은 사전적으로 있는 용어고 사실 최근 이틀 동안 외국인이 저렇게 좀 코스피를 2조 4천억 이상 매도한 이유는 저 아래 공포가 맞죠.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가장 큰 악재는 침체가 맞습니다. 경기 침체. 예, 그리고 제 경험적으로도 저 아래 공포 경기 침체 구간에 시장이 가장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리세션의 그 R 이걸 딱 이제 약자고요. 그래서 이제 침체 공포라는 것을 아래 공포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래 공포가 이제 그 등장하는 시점부터는 사실 시장의 키워드는 항상 화두는 이거였어요.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죠. 왜냐하면 침체가 이제 들어서는 이런 구간이라면 결국엔 경기의 하방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비컷을 해야 된다. 0.5%뭐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바로 저 아래 공포로 야기된 것인데 자, 우리가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기 전에는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을 호재로 인식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국면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드 뉴스가 바로 배드 뉴스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단행이 되고 그런 폭과 이제 속도에 따라서 시장은 반응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 효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그동안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제 파월 의장도 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대로 둔화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는 금리나 이제 그 어떤 타이밍을 보겠다, 테이블에 올려놓겠다. 그런데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물가만 둔화됐다고 절대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체가 확인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인하를 단행할 것인데 지금 시장의 구조는 이제 인하는 기정사실화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폭과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의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샤메 법칙이라는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뭐 사전적으로 있는 얘기인데 왜 갑자기 이게 불거져가지고 왜 시끄럽나? 그러니까 뭐 샤메 법칙의 이제 기본적인 공식은 이겁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최근 1년의 평균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고 판단, 그래서 현재 아래 공포에 단초가 된 법칙이긴 한데 네. 사실 저는 샤메 법칙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로 시장에서 해석되는 사전적인 어떤 공식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런 공식이 깨진 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되면 침체에 접어든다라는 그런 공식도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네. 근데 이제 저 샤메 법칙이 왜 등장하는 건 여기 적에 등장하면서 아래 공포를 촉발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샤메 법칙 자체는요. 이미 이제 조금 지나면 아마 누구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공포 쪽,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속도와 폭 이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되게 거대한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 물론 막연하게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관련해서는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는 그동안 일본에서 국경 외 대출로 해외에 빠져나간 이런 자금들의 규모가 총 20조 달러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3경 7천조 원이다. 이러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2경 7천조. 그렇죠. 2경 7천조 원. 이 정도라 보니까 이렇게나 많아 하는데 근데 그게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사실 이게 계산이 어려워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담보대출이나 뭐 주택담보대출 했을 때 물론 집을 사기 위해 주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돈으로 뭘 했는지까지는 네. 집계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자금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시장보다는 아마 다른 어떤 기축통화국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쪽이 흔들리는 거는 나름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 16조 정도가 예. 우리 시장이 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저도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저도 뭐 데이터를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정확히 어느 나라에 얼마, 어느 자산에 얼마, 어디에 얼마라고 이렇게 집계가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추정만 할 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데이터를 하나 제가 찾아낸 게 예.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자산 중에서 일본계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자산의 총계는 한 약 15조 원 정도입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쪽 뭐 주식이나 아니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그쪽에도 일부 유입이 됐겠지만 그런 부분은 측정하기가 어렵고 다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이 거대한 프레임에서 우리 시장이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근거를 봤을 네. 때는 금융감독원의 그 자료. 그렇다면 우린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유탄을 맞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시장 그 중심에 서 있는 건 결국엔 경기 네. 침체, 그렇죠. 아래 아래 공포. 공포. 네, 그겁니다. 인 거네요. 아, 그렇다면 부장님, 우리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일단은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간밤에 네. 제조 PMI 서비스 지수가 그래도 경기 확장 쪽으로 가리키면서 뉴욕 증시가 낙폭을 네. 뭐 일부 만회를 하긴 했는데 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자, 보세요. 아까 그러니까 굿뉴스 이스 굿뉴스로 간다 그랬죠. 네. 자, 제조업 지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니까, 서비스업 지표가 조금이라도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시장이 뉴욕 증시의 낙폭을 줄이잖아요. 네. 지금 장전에 좀 미국 나스닥 선물도 지금 이제 상승 쪽으로 돌아서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논리로 아마 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급락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저는 한두 번 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추가적인 변동성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되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던지지 예, 말자. 분명히 이제 여기서 하단 어딘간 잡힐 겁니다. 네. 근데 한두 차례 흔들림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한두 번 더 넘어간다면 이제는 시장은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 시장은 좀 반등할 가능성이 크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주식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나 정말 어제 한숨도 못 자서 하시는 분들은 반등 구간에 일부라도 좀 비중을 덜어놓으신 다음에 현금을 좀 챙겨놓으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왜? 다시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그래 뭐 여기까지 맞은 거 몇 대 더 맞겠냐? 나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다면은 물린 종목에 섣불리 물 타지 마시고요. 예. 낙폭이 과한 쪽에서 내가 그동안 갖지 않았던 쪽 네네. 그런 쪽에 대해서 신규 매수를 저울질하시는 거, 분할 매수하시는 거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